새벽 영화 6시. 서울의 빌딩 숲은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기업 엘리트 패션 그룹의 웅장한 사옥은 고요했지만 그 안의 비서실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민서는 늘 그랬듯 가장 먼저 출근하여 책상에 앉았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고 콧등에 걸린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재미없고 평범한 비서로 통했다. 민서의 책상은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위에는 화려한 장식품 하나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차가운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용한 탕비실 구석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낡은 스케치북을 펼치곤 했다. 스케치북 속에는 섬세하고 독창적인 드레스 디자인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스케치북의 그림들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생기를 되찾았다.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로봇 비서, 재미없는 박 비서라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무시와 경멸이 섞여 있었지만 민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 서랍 속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은빛 펜던트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펜던트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민서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보물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잊고 살았던 꿈, 바로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상기시키는 유일한 끈이었다. 젊은 시절 민서는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며 디자인 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했던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다. 특히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만드는 독창적인 재능으로 교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졸업 직전 그녀의 디자인을 표절한 동급생이자 현재 유명 디자이너인 강소라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꿈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비서 일을 해야만 했다. 그 사건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길, 민서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 속에 버려진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우산을 강아지에게 씌워주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마지막 에너지바를 나눠주었다. 그녀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하게 씻기고 밤새도록 보살폈다. 다음 날 아침, 강아지가 기운을 차리고 그녀에게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빛나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다. 이 작은 행동은 민서의 깊은 연민과 약한 존재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민서가 일하는 엘리트 패션 그룹의 억만장자 CEO 이재혁, 리재혁은 젊고 유능했지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타인을 쉽게 조롱하는 오만한 성격을 지녔다. 그는 민서를 재미없고 평범한 비서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즐겼다. 박 비서, 혹시 취미가 없습니까? 매일 저렇게 칙칙하게 앉아있으면 재미없지 않나.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민서에게 익숙한 일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약혼녀인 강소라가 뛰어난 디자이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소라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순수하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라고 굳게 믿었다. 강소라는 재혁의 약혼녀이자 유명 패션 디자이너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능력을 겸비했지만 사실 민서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소라는 민서의 비범한 재능을 시기하고 두려워하며 민서가 재혁의 주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해했다. 그녀는 과거 민서의 디자인을 표절하여 자신의 명성을 쌓았기에 민서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까봐 늘 노심초사했다. 민서의 유일한 친구이자 회사 동료인 김준호는 민서가 가끔 놀라운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곤 했다. 그는 민서의 비범한 재능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녀의 깊은 속사정은 알지 못했다. 그는 가끔 민서가 탕비실에서 몰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며 박비서 또 몰래 그림 그려요. 역시 타고난 재능은 숨길 수 없네 라며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다. 그의 말은 민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민서의 마음속에는 폭풍전야의 평온이 감돌고 있었다. 그 평온함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잠재력과 잃어버린 꿈을 향한 갈망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낡은 스케치북과 목에 걸린 은빛 펜던트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아름다움과 열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이재혁, 리재휴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비서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작업으로 인한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박민서가 정성껏 준비해둔 서류들을 대충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다. 박 비서, 다음 주에 제가 주최하는 기부 자선 파티에 초대합니다. 물론 비서로서 참석하는 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요. 하하하. 이런 파티는 처음이겠죠. 잘 어울리는 옷은 있습니까? 혹시 필요하면 제가 좀 도와줄까요? 뭘 입어도 어색할 것 같긴 한데. 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민서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우월감이 가득했다. 민서는 묵묵히 서류를 정리했지만 그녀의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끓어올랐다. 그녀의 손은 무심하게 펜을 쥐고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재혁은 민서의 책상 서랍이 살짝 열린 틈으로 보이는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그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고 그 안에 섬세하고 독창적인 드레스 디자인들을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박 비서, 이런 그림도 그려. 하하하. 디자인이라 어울리지 않게 꿈도 크네. 당신 같은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꿈깨. 당신은 평생 내 비서로 사는 게 어울려. 디자인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는 스케치북을 마치 휴지 조각처럼 집어 던졌다. 스케치북은 민서의 책상 위를 스치듯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서랍 안에 있던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은빛 펜던트가 함께 굴러나왔다. 펜던트는 낡고 빛이 발에 있었지만 민서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한 것이었다. 재혁은 굴러나온 펜던트를 발로 툭 차며 비웃었다. 펜던트는 재혁의 발에 채여 책상 아래로 굴러갔고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민서는 재혁의 노골적인 모욕에 깊은 굴욕감을 느꼈다. 나 같은 사람이 꿈도 꿀 수 없다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주워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 파티가 단지 조롱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로막았던 사회적 장벽,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에 대한 도전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과 감춰진 아름다움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민서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과 동시에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내가 나서서 저 파티에 화려하게 등장한다고 해도 누가 나를 믿어줄까? 오히려 비웃음만 살 뿐이잖아.
그녀는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 파티는 더 이상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꿈, 짓밟힌 자존심, 그리고 세상의 부당함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끓어오르던 불씨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재혁은 민서에게 파티 당일까지 자신의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박 비서, 만약 내일까지 이 서류들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당신은 더 이상 내 비서가 될 수 없어.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협이 담겨 있었다. 이는 그녀가 더 이상 도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했다. 민서는 자신이 이 파티에 참석하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만 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낡은 스케치북과 오래된 펜던트를 번갈아 보았다. 펜던트의 은빛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민서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파티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그녀의 잃어버린 꿈, 짓밟힌 자존심, 그리고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결의가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파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박민서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녀는 파티에 입고 갈 옷을 고민했지만 월급으로는 명품 드레스를 살 여유가 없었다. 백화점 쇼윈도에 비친 화려한 드레스들은 그녀에게는 너무나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다. 그 안에는 과거 디자인 학교 졸업작품으로 기획했던 새벽 이슬 드레스의 디자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디자인을 응용하여 자신만의 드레스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이 드레스에 자신의 잃어버린 꿈과 자존심을 담아내고 싶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며 저렴하지만 좋은 품질의 원단을 찾아다녔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손은 능숙하게 원단을 만져보며 감촉을 확인했다. 그녀는 낡은 재봉틀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한 땀 한 땀 정성껏 드레스를 만들어갔다. 바늘이 천을 꿰뚫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열정이 다시 솟아나는 듯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서는 탕비실에서 자신이 만든 드레스의 일부분, 소매나 칼라 부분을 몰래 손보고 있었다. 섬세한 자수와 독특한 패턴이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이재혁, 리재혁, 이 탕비실로 들어섰다. 그는 민서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원단과 섬세한 바느질 솜씨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박 비서,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겁니까? 유치하게 인형 옷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당신은 내 비서지. 디자이너가 아니야. 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민서는 황급히 드레스 조각을 숨겼지만 재혁의 눈은 이미 민서가 가진 비범한 패션 감각과 섬세한 손재주를 어렴풋이 목격한 후였다. 그는 민서가 단순히 평범한 비서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이를 애써 부정하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재혁의 약혼녀 강소라가 우연히 탕비실을 지나다 민서의 손에 들린 드레스 조각을 발견했다. 소라는 민서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손에서 빛나는 원단과 바느질 솜씨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설마 민서가 아직도 디자인을 한다고? 저 재능은 내가 가졌어야 할 재능인데.
소라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극심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서의 재능이 다시 세상에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자신이 민서의 디자인을 표절하여 얻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민서의 유일한 친구이자 회사 동료인 김준호는 민서가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를 직접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민서의 뛰어난 재능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서에게 고급 원단 샘플과 디자인 자료를 몰래 가져다 주었고 그녀의 디자인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민서 씨, 당신은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는 민서에게 용기를 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다. 강소라는 민서의 재능이 다시 세상에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즉시 재혁에게 민서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그녀를 조롱하는 파티 계획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재혁 씨, 박 비서가 파티에 오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저런 평범한 사람이 우리 파티에 어울릴 리 없죠. 아예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줘서 다시는 감히 우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녀는 재혁에게 민서의 드레스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도록 부추겼다. 재혁은 소라의 말에 동조하며 민서를 더욱 비웃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서에게 파티 참석 복장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전달하며 그녀가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하지만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베테랑 디자이너 아이디 새벽 이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새벽 이슬은 민서의 섬세한 디자인과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민서에게 드레스 제작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조언과 함께 그녀의 디자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민서는 새벽 이슬의 도움을 받아 드레스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낡은 재봉틀로 한 땀 한 땀 드레스를 완성해 나갔다. 드레스는 그녀의 잃어버린 꿈과 그것을 되찾으려는 그녀의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파티 당일, 민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드레스를 입고 최후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은빛 펜던트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펜던트는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마친 빛나는 영혼을 가진 디자이너였다. 파티 당일 저녁, 서울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최고급 샹들리에가 빛을 뿜어내고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대한민국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패션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한 이 기부자선 파티는 이재혁, 엘리, 재혁과 그의 약혼녀 강소라의 명성을 드높이는 동시에 박민서, 팍민서 멜셔허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위한 경기장이었다. 레드카펫 위에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언론인들은 유명 인사들의 드레스를 평가하며 수군거렸다. 오늘 밤의 베스트 드레스는 누가 될까? 엘리트 패션 그룹의 이재혁 대표와 강소라 디자이너의 등장이 기대되네요. 파티 시작 전 재혁은 볼룸 입구에서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기대감과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서가 평소처럼 낡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모두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민서가 다가오자 비열하게 말했다. 박 비서, 오늘 밤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정말 기대되는군요. 혹시 제가 특별히 드레스를 준비해 줄까요? 물론 당신에게 어울리는 수준으로요. 그의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강소라는 재혁의 옆에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민서를 비웃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민서의 낡은 옷차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더욱 민서를 초라하게 만들려 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화려한 드레스를 뽐내며 입장했다. 재혁과 소라는 볼룸 중앙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즐거운 표정으로 민서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민서가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 모두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민서가 이 파티에 오지 못하거나 오더라도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해 망신당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바로 그때 파티장 문이 다시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가에 나타난 것은 더 이상 평범한 비서 박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새벽 이슬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드레스는 심플하면서도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은은한 새벽 이슬처럼 빛나는 원단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드레스의 상체는 절제된 우아함을, 하체는 유려한 곡선으로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자랑하며 민서의 숨겨진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에 단정했던 안경 대신 섬세한 화장이 되어 있었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져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은빛 펜던트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빛나는 아름다움과 열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우아하고 당당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서의 등장에 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일순간 숨을 멈췄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경악과 감탄으로 물들었다. 재혁과 소라는 그녀의 완벽한 변신에 할 말을 잃었다. 재혁의 오만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의 눈빛은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민서의 아름다움에 숨을 멎는 듯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특히 강소라는 민서의 드레스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드레스의 디자인은 과거 자신이 표절했던 민서의 졸업작품 디자인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민서의 드레스에서 자신이 훔쳤던 재능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설마 민서가 이 디자인을 다시 이대로라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 에비샤니즈카 재혁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많은 언론인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민서를 향해 터져나갔다. 저 여자 누구야? 어떤 디자이너의 작품이지? 기자들은 웅성거렸고 그들의 질문은 혼란스러웠다. 소라는 민서의 등장에 위협을 느끼고 즉시 그녀를 막으려 했다. 그녀는 미리 심어둔 기자들을 통해 민서의 드레스를 짝퉁 디자인으로 폄하하고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다. 소라가 섭외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소리쳤다. 저 드레스는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베낀 겁니다. 저 여자는 그저 평범한 비서일 뿐이에요. 속지 마세요. 언론인들은 소라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민서는 다시 한번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파티장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이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음을 밝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드레스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새벽 이슬 드레스입니다. 됐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새벽 이슬의 순수함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드레스에 담긴 스토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실과 열정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어깨 위에는 자신의 명예와 꿈, 그리고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기대가 걸려 있었다. 이 초회후의 시험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자신의 드레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고, 그녀는 드레스의 디테일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며 자신이 가진 패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증명했다. 파티장의 시계 초침 소리가 그녀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 분뿐이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박재혁과 강소라의 음모를 좌절시켜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잡고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나아갔다. 대학교 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미자. 는 마이크를 잡은 채 수많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박정수 교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편에 선 일부 언론인들과 제1그룹의 고위 임원들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미자를 조롱했다. 미자의 임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 낡은 만년필이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다. 차갑지만 단단한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와닿았다. 박 교수가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발표를 시작하려던 순간, 미자는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잠시만요. 교수님, 발표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 교수는 예상치 못한 미자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변명을 하려 하는 겁니까? 당신의 망상은 이미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시간 낭비는 그만두시죠. 그의 편에 선 언론인들도 야유를 보냈다. 청소부 주제에 당장 내려와. 미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미리 준비된 자료를 띄웠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노트북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클릭, 클릭. 스크린이 파란색에서 박 교수의 연구 노트와 그가 발표한 논문의 치명적인 오류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바뀌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미자에게 집중되었다. 박 교수의 얼굴에서는 오만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경련하는 입술을 애써 다물었다. 미자는 스크린에 박 교수가 발표한 풀이 방식의 결정적인 오류를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띄웠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명확했다. 교수님께서 해결했다고 발표하신 콜라츠 추측 변형 문제의 풀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가 존재합니다. 이 오류는 이식의 전개 과정에서 그녀는 스크린에 박 교수의 논문 속 수식을 띄우고 그 아래에 자신의 올바른 풀이를 병렬로 배치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과 직관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수학적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 교수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무슨 헛소리냐.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모두 거짓이야. 저 아줌마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는 정신병자다. 그의 고함이 강당에 울려 퍼졌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미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만년필이 꽂혀져 있던 허름한 가죽 수첩에서 작은 USB를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치밀하게 조사한 박 교수의 과거 논문 조작 증거와
콜라츠 추측 변형 문제에 대한 자신의 완벽한 풀이 과정이 담겨 있었다. IUSB에는 제가 발견한 콜라츠 추측 변형 문제에 대한 완벽한 풀이 과정과 함께 교수님께서 과거에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표절하고 조작한 증거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교수님의 모든 연구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밝힐 것이 있습니다. 미자는 박 교수가 기자회견 전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기 위해 의사를 매수하여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게 했던 녹취록을 재생했다. 스크린에는 녹음된 대화 내용이 자막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 그 청소부 아줌마 말이야. 정신 이상자 진단서를 어떻게든 만들어줘. 그래야 아무도 그 여자 말을 믿지 않을 테니. 매수된 의사. 네, 교수님, 걱정 마십시오. 적당히 편집증적 망상이라고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녹취록이 흘러나오자 강당은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수많은 임직원들과 언론인들의 눈빛이 박 교수에게로 향했다. 그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앉아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박 교수를 향해 쉴 새 없이 터져나갔다. 박정수 교수님, 당신은 자신의 명예와 탐욕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당신의 죄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미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교수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뒤바뀌었다. 그의 연구팀원이었던 김민준과 이혜원은 미자의 완벽한 복수에 감탄하며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강당 안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미자가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에 점차 경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박 교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저런 추악한 비리를 저질렀다니. 김미자 씨가 옳았어.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격앙된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 나오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박수는 점점 더 커졌고 기립박수로 이어졌다. 미자의 유일한 친구이자 옆 건물 경비원인 최 반장, 초이 반장 은 관중석에서 미자의 활약을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미자가 진정으로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임을 알았기에 더욱 감격스러웠다. 최 반장은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미자를 향해 힘찬 박수를 보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미자가 자신의 정의를 대리 실현해 주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쳐 박정수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 그의 비열한 음모는 결국 만천에 드러나며 비참한 몰락으로 끝을 맺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했다. 언론은 미자의 투혼과 박 교수의 악행을 대서특필하며 미자를 정의를 실현한 영웅, 수학계의 숨겨진 보석으로 칭송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미자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아줌마가 아닌 진정한 수학 천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 낡은 만년필은 이제 그녀의 순수함과 지혜,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열정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강당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미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둠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했고 동시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재혁, 리, 재휴, 은강소라, 강소라의 거짓말과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망연자실했다. 그의 눈앞에서 민서 팍 민서가 빛나는 여신으로 변모하고 자신이 비열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속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언론은 민서의 투혼과 강소라, 그리고 이재혁의 비열한 행태를 대서특필했다. 특히 강소라의 과거 표절, 사실은 패션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녀의 작품들은 모두 의혹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다. 강소라는 대중의 비난과 패션계의 외면 속에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했다. 그녀는 자신이 짓밟았던 민서의 재능 앞에서 처절하게 무릎 꿇었다. 이재혁 역시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막대한 사업적 손실을 입었다. 엘리트 패션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란 쉽지 않았다. 민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비서가 아니었다. 엘리트 패션 그룹의 이사회는 민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녀에게 그룹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했다. 박민서 디자이너님, 저희의 편협한 시선과 무지로 인해 당신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엘리트 패션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사회는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과 뛰어난 인품을 높이 평가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서는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패션계의 새로운 리더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차림으로 조용히 일하지 않아도 되었다. 민서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김준호, 김준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김준호는 민서가 수석 디자이너가 된 것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재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군요. 민서는 김준호에게 자신의 디자인팀의 총괄 매니저 자리를 제안했다. 김준호는 민서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며 그녀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민서의 디자인팀을 이끌며 그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데 헌신했다. 민서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엘리트 패션 그룹 내에 박민서 디자인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그녀의 탁월한 디자인 지식과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학계에서 청렴하고 유능한 디자이너로 각인되었다. 또한 그녀는 소외 계층을 위한 패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녀는 직접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재혁은 민서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후회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강소라의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서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익명으로 박민서 디자인 아카데미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속죄하려 노력했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긍정적인 영향력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민서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서는 박민서 디자인 아카데미의 첫 졸업 패션쇼에 참석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초라함 대신 깊은 자신감과 비전이 가득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패션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길러주는 예술입니다. 그녀의 강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다. 김준호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흐뭇함과 대견함이 가득했다. 민서의 책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스케치북이 아닌 최신형 디자인 장비와 수많은 패션 관련 서적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낡은 만년필이 꽂히던 허름한 가죽 수첩이 소중히 들어 있었다. 만년필은 그녀가 걸어온 길을 잊지 않게 해주었고, 동시에 그녀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늘 상기시키는 소중한 상징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순수함과 진실 추구의 의지를 상징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와 타인을 위한 헌신으로 충만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평화를 맞이했고, 그 평화는 과거의 폭풍우를 견뎌낸 후에 찾아온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평화였다. 박민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박민서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가련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재능 기부의 아이콘, 희망의 등대가 되어 있었다. 엘리트 패션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박민서 디자인 아카데미의 이사장으로서 그녀는 진정한 지성과 인품으로 패션계의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 대신 깊은 지혜와 온화한 미소가 늘 자리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늘 낡은 만년필이 소중히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길 위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 그리고 그녀를 지켜준 변치 않는 순수한 열정과 진실 추구의 의지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박민서 디자인 아카데미는 민서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수많은 후원자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부를 확장하여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민서는 아카데미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했고, 특히 패션 디자인에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직접 멘토링을 제공하여 그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을 넘어 패션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또한 그녀는 소외 계층을 위한 패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녀는 직접 해외 오지를 방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조력자들이 함께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민서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시다 민서의 곁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그녀는 민서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였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맑은 미소는 민서에게 언제나 큰 힘이었다. 김준호 김 준호는 엘리트 패션 그룹의 디자인 총괄 매니저를 맡아 민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민서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그녀의 옆을 지켰고 민서가 가진 비전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데 헌신했다. 그와 민서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그들의 변치 않는 신뢰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김민서는 아카데미가 아프리카 오지에 설립한 희망 자립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척박한 땅 위에 세워진 작은 센터는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운동장에는 민서처럼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놀고 있었다. 민서는 센터 강당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연설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용기가 가득했다. 이 센테오는 여러분의 꿈이 자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꿈을 잃고 좌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두 번째 봄이 찾아올 겁니다. 그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에게 새 학용품과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자료를 선물하며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반짝였다. 개소식이 끝난 후 민서와 김준호는 센터 옥상에 함께 서서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다. 김준호는 민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민서 씨, 당신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어요. 당신은 정말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었어요. 당신의 시대가 왔어요. 민서는 김준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준호 씨, 아니, 총괄님, 당신도 내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이뤄낸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녀의 책상 위 낡은 만년필은 이제 수석 디자이너 연구실 한편에 소중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순수함을 상징했다. 만년필은 박민서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징표였다. 그때 저 멀리 센터 입구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뉘우침과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이재혁, 리재휴이었다. 그는 모든 죄를 속죄하고 엘리트 패션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내려놓은 후 조용히 박민서 디자인 아카데미의 활동을 익명으로 후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전 약혼 여인 강소라는 대중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힌 채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재혁은 감히 민서와 김준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들의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가는 회한의 눈물이 희미하게 고였다. 그는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으며 박민서의 변치 않는 선량함과 그녀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에 깊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박민서는 아프리카의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치유,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센터 운동장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새로 심은 꽃나무들이 싹을 틔우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봄글을 알리고 있었다. 박민서와 그녀를 도왔던 모든 이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